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국현입니다. 벌써 올해도 가버렸어요. 오늘은 조금 날이 따뜻하긴 합니다만 이제 점점 추워지면서 또 2020년 다가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해를 넘길 때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지냈나,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런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일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곤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인터넷 업계 2019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2020년은 우리가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이제 세 분의 실질적으로 2019년에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오셨던 분들, 그리고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던 분들 모시고 2019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2020년 전망해보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세 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잠깐 설명 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끝에 계시는 우리 김영덕 상무님, 롯데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시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인지도가 뭐 상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게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올해 어땠어요, 상무님? 원래는 저희는 뭐 이게 본격적으로 벤처 캐피탈로 조금 변환하는 시기라서 펀드도 누적으로 한 1,000억 정도 만들었고, 네네. 이전에는 이제 주로 초기 기업들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였는데 네. 지금은 주로 이제 투자자가 된 거죠. 주요한 벤처 캐피탈 대기업 네네. 계열에 대기업이 미래를 준비하거나, 사실은 전체적으로 기존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서, 근데 그거의 돌파구가 스타트업 외에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19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분기점이 된 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많은 인사이트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게스트 김연경 교수님이십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의 교수님이십니다. 김연경 교수님은 특히 이제 2019년 굉장히 그 뜨거웠던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이슈들에 있어서 상당히 인사이트를 보여주시고 그거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내주셨어요. 올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뭐 정책적인 거, 뭐 올해 어떤 게 제일 속상하게 하셨습니까, 교수님을? 우선은 그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이 다 너무 표독스럽고 독하게 나와서 네. 저희 이제 제자들이 사진을 보고 표정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렇게 약간 표독스럽게 나온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했었던, 물론 제가 정책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 좀 더 많은 걸 받아들여 주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좀 웃는 모습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관련 기사 보면은 어떻게 전사의 포즈로 이렇게 사실 제 캐릭터랑,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다 알지만 제 캐릭터랑 굉장히 거리가 있는 이미지인데 이상하게 모든 사진이 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참 애석합니다, 사실. 오늘 찍어주시는 기자분들은 아마 다른 앵글에서 두 번째 캐릭터를 아마 찾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올해 다양한 그 뭐 정책 현황, 그리고 내년에 또 뭐 입법 과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또 차근차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손님, 우리 인터넷 기업협회를 리드하고 계시죠? 인터넷 기업협회 박상호 총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업협회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업계 현안을 뒤에서도 챙기고 또 이제 앞에서도 끌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도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뭐 좋았던 일도 있었다고 들었고 또 정말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2019년 어떤 한 해셨나요? 뭐 협회에서 사실은 좀 더 비전적이고 포지티브하고 사회공헌적인 일을 자신 내게 하고 싶은데 협회가 일단 당면한 과제가 지금 인터넷 기업들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들을 좀 푸는 그런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이슈로 올 한 해도 달려왔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망 이용료 관련해서
통신사들과의 CP들과의 갈등 네네. 이게 가장 컸고요. 네네.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지금 뭐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올 12월인데 이제 저희가 계속 열망했던 그 상호 접속곳이 그 문제점들을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네네.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아. 그거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회 입장에서도 조금 미래를 얘기하고 싶은데 뭐 좀 글로벌 뭐 다른 나라들처럼 좀 미래를 내다보고 싶은데 지금 현실을 붙잡고 있는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2019년을 뜨겁게 달군 5가지 뭐 이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각자가 생각했던 거를 풀어나다 보면은 5개 정도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진행은 이 5개를 먼저 뽑아내고 그리고 그 5개가 또 우리 미래를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전망하기 위한 것들도 조금 뽑아낼 수 있으면은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가 우리 또 2019년을 겪으면서 여기 계신 세 분이 느꼈던 점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한두 개 정도 그런 것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2019년에 이게 정말 대사건이다. 혹은 이게 우리가 함께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다. 이런 것들 위주로 한두 개 먼저 이제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아까 모두 이미 한번 하셨어요. 망 관련된 문제가 그것 좀 뭐 좀 쉽게 정리를 해볼까요 한번? 예.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이 이제 통신사들이 망을 구축하면서 네네. 정부가 그걸 이끌면서 네네. 통신 3사와 함께 시작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상당한 일종의 기득권을 형성을 한 상태고 네. 그 뒤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CP들이 급성장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상생에 대해서 좀 CP들과 통신사들이 합의점을 잘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기존의 망에 편승해서 조금 더 수익을 창출하려는 움직임들 사실 보였던 것이 대표적인 게 상호 접속것이 2016년의 일입니다. 그 세계 99.8% 이상이 무정산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때 유일하게 바꿔가지고 통신사들끼리 상호 접속하면서 전체적으로 망 이용료 수준이 올라갔고 세계에서 최상위의 지금 망 이용료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생태계에 특히 이제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스타트업들한테 굉장히 큰 산업 장벽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낮춰달라고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를 했고요. 네네.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좀 그 타당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유감스러운 거는 그 CP들과 통신사들의 갈등이 이제 망이용료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정부에서 중재를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 가이드라인 내용도 통신사에게 유리하고 CP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저희 협회를 비롯한 CP 진영에서는 이것도 제정 자체에 반대를 했고요. 지금도 이제 논의는 계속하지만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생태계가 그 지금 어쨌든 망을 깔고 도로를 깐 거는 기정사실이지만 거기서 자동차가 달리고 꽃을 피우는 건 결국 CP들이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 CP들의 성장에 저해가 되는 그런 제도들은 빨리 타파를 해야 가뜩이나 지금 스타트업이나 유니콘들이 미국, 중국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는 몇 개 나오긴 했지만 퍼센트로 봐서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라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벽들을 저희가 빨리 없애는 게 우선 급선무다라는 생각에서 올해 그 문제를 굉장히 전력 투구를 했고요. 성과가 없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이제 그 국민 여러분들의 시선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신다면 통신사 위주로 가는 이 정책, 생태계를 파괴한 정책이 좀 제동에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통신료 내가 내고 있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게 뭐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이제 생각을 보통 하시기가 쉽거든요. 이게 이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국내 CP 진영에서는 글로벌 CP들에 비해서 망이용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어서
역차별 아니냐라고 네네. 문제제기 시작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에서는 글로벌 CP들도 그러면 국내처럼 많이 내라. 네. 그럼 방법이 뭐냐라고 이제 연구를 하신 건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CP들이 내는 현재 양도 많은 건데 네. 글로벌한테 못 받고 네. 이제도 계속 유지되다 보면 국내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첫 단추부터 네. 다시 끼우자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역차별은 사실은 두 번째 이슈인 것 같아요. 예. 그 우리도 그런 것 좀 내지 않고 외국처럼 조금 제대로 된 인터넷 사업 좀 맞습니다. 예, 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한테 그걸 깎아주는 대신 외국한테 받으려고 했다가 그게 잘 거치지가 않는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그저께 뭐 페이스북하고 그 페이스북이 이긴 그런 예, 사건이 하나 페이스북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올해 네네. 제가 이제 그 마더레이터님 그 뽑으라고 한 이슈 중에는 네. 그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승소를 저는 뽑았고요. 페이스북 승소 예. 이게 관련이 있는 거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린 상호 접속 때문에 네. 그 망 이용료를 결국은 그 통신사가 CP로부터 받아가지고 타 통신사한테 주는 제도가 하다 보니 네. 그 KT랑 갈등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KT가 페이스북에 많은 망 이용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우회 경로를 통하다가 보니 망품질이 떨어졌다. 네. 그 망품질은 결국 원래는 통신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는데 이게 네. 가이드라인 같은 것에 CP가 좀 지도록 자꾸 시도를 하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망의 유지 관리 및 품질은 통신사의 책임이고 네. 당신들은 이용자들로부터 콘텐츠 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CP한테 넘기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판결에서 적시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99.8%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글로벌한 관점에서는 당연한 시각이 한국에서는 네. 적용이 안 되니까 네, 네. 소송전까지 갔었던 것 같네요. 다른 두 분은 뭐 이 이슈가 어떻게 뭐 탑 10 정도에 들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네네. 우선 망이란 거는 인터넷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환경이죠. 그래서 망을 둘러싼 어떤 망의 경제학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망을 둘러싼 이슈는 뭐 부가통신 사업자 우리가 속되게 이제 CP나 플랫폼 사업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경쟁 환경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망과 관련된 정책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망을 일종의 공공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망 사업자를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지 마라. 국가가 딱 허가한 지금 몇 개 사업자만 하도록 어떻게 보면 국가가 독점적 시장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망 사업자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만큼 큰 공적 의무가 부과한 거고 또 그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을 때는 당연히 국가의 공적 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망이라는 인프라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뭐 컨텐츠 여러 사업들을 꽃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OTT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러한 망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게 국가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국가의 책무가 흐트러졌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들어온 거고 사실 그 기준을 가지고 들어온 데에는 여러 가지 뭐 외국 플랫폼이 국내에서 이렇게까지 건승하리라고 처음에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호 접속 고시가 상호 정산 방식으로 개정되기 전에 이미 GCC라는 구글의 글로벌 캐시 서버를 통신 3사가 다 설치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유튜브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강세가 될 거다 몇 년 안에.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수립한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상호 접속 고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소홀히 했던 점이 뭐냐면 국제망에 있어서 일개의 사업자에 들어가지 못한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 같은 경우도 국제망에 있어서 일개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제망 접속력에 있어서 단가가 훨씬 내려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KT가 유일하게 2개의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 CP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비싼 접속료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캐시 서버를 설치해 준 거고. 근데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왜 도대체 국제망에 있어서 일개의 사업자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5G 상용화 전 세계 최초라고 얘기하죠. 근데 국제망 일개의 사업자 하나도 없다. 이거는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인지. 그래서 저는 국가가 통신망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망은 정말 모든 부가 사업의 기반이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또 네. 인상 그래서 통신사가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랬다 요약하면 그런 거네요 지금. 저는 정부의 통신사가 여러 가지 요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통신사가 여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굉장히 강력히 적용되는 분야이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통신망과 관련된 정책을 기업 입장에서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사실 처음에 이게 정확한 배경인지 모르겠는데 상호 접속 고시가 무정산 방식에서 2016년 시행된 정산 방식으로 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정상 방식이라고 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차피 등급이 헤비급이 같은 애들끼리는 서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업 관행이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통용되는 관행을 법에다가 딱 규정을 해줬어요. 상호 접속 고시라는 규정에다가 자 무정산 방식으로 해라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통신사업자 간에 분명히 경쟁에 어떤 그 일부 사업자의 어떤 지배력이 전이될 우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제로 무정산 방식으로 해라라고 사실은 규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기간통신사업자란 망사업자를 국가가 허가해주는 사업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의 통신망 정책이 통신사업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구글이 대표적인 망사업자죠. 예, 부가통신사업자 자유롭게 망사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연 독점 시장으로 정부가 규제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성 사내에서 비교할 문제도 사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신사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국가의 어떤 통신망 정책에 있어서의 실책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굉장히 큰 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잠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새롭게 뭔가를 하려는 그런 인터넷 사업을 새롭게 하려는 사람들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 환경이 통신사와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행정부에 의해서 장기간 강요되어 왔었는데 올해 이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승소와 같은 그런 사법의 결정이 그간의 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전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직은 희망적인지는 모르겠고요. 아, 예. 항소를 했죠, 또 바로. 예, 방통위가 또 항소를 했고, 뭐 어쨌든 지금 현재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그나마 토종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망이용료를 통신사한테 주고 있고,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통신사들의 과도한 망이용료 요구 때문에 다 AWS로 다 밑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지금 별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네, 이거 뭐 얼마나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요? 금액은 뉴스에 나온 거로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800억 가까이 통신사에 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시는 것 근데 같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800억이 없으면은 네이버급의 사업을 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 관점도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내는 거를 구글한테 내라고 한들 구글한테는 사실 그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역차별, 그러니까 동등하게 망을 비용료를 올리라는 요구는 사실은 별로 나라 경제 상황에서도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고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망이용료를 원래대로 지금 세계 추세다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낮추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다. 그 역차별은 다음 문제고.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시중의 분위기는 다 뭐 외국계 기업이 뭐 통신료를 안 내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많이들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99.8%의 상식이 지금 한국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면이 있다라는 게 그 큰 문제인데 그 얘기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망을 둘러싼 이슈, 망 이용 계약, 뭐 가이드라인이 올해 나온 건가요? 가이드라인을 지금 방송통신위에서 만들고 있는, 있고요. 네. 저희는 재정 반대. 재정 반대를 네,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고 예. 뭐 여러 가지 그 망을 둘러싼 이슈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네. 요거 후보로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또 망을 둘러싼 어떤 공정 경쟁 환경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제로 레이팅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통신사 결국은 망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통신사인데 통신사가 특정 CP에 대해서 망 사용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제로 레이팅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로 레이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게 그렇게 되면 이용자의 통신 사용료가 감액되니까 통신료가 오히려 이용자 입장에 소비자의 통신료가 줄어드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 소비자의 줄어드는 통신료를 누가 내냐? CP가 대체로 대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대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CP만 더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이 예전에 본인이 운영하는 11번가에 대해서 제로 레이팅을 시행했던 거, 이제 망사용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던 바가 있었고, 최근에는 페이스북 메신저에 대해서 제로 레이팅 시행하겠다. 특히 청소년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메신저에 대해서. 그럼 청소년들은 전부 다 카카오톡 이용 안 하고 페메를 이용하겠죠. 통신료 안 내도 되니까. 데이터 사용료를 안 내도 되니까.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30대, 40대로 진입했을 때는 카카오보다는 페메를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이런 시장에 있어서의 그거는 통신사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제로 레이팅 해줄 것인가는. 근데 그게 시장에 공정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규제 당국은 고민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이미 유럽 같은 경우도 제로 레이팅을 불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럽의 그런 통신 규제 기관인 베렉에서도 이게 사후적으로 불공정 경쟁으로 미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규정들을 만들고 있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제로 레이팅을 완전히 허용했던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페이스북이 인터넷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대한 다 뭐 제로 레이팅 실시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데라고 해서 제로 레이팅을 전면 금지한 국가조차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영애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통신사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라고 하면 뭐 1차선을 자기가 뭘 깔고서 2차들은 이쪽으로 와라, 저 차들은 절로 가라라고 하는 헤게모니를 지게 되면 모든 게 이게 특히 산업계에서는 자연 경쟁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사인에 의한 독점적 지위가 생태계를 분명히 교란시킬 것이다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내가 무슨 앱을 쓰고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제 망사업자가 결정해주는 이런 일상이 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뭐 특별히 누구도 이슈를 제기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2019년을 뜨겁게 했던 5가지 안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로 레이팅 같은 경우는 희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5가지 안에 들어야 되는데 전혀 아무도 이거를 이슈를 제기를 못했던 점이 좀 아쉽네요. 여하튼간에 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이게 2019년 그리고 내년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올해 5가지 후보를 또 올려놓고 다른 것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연코 데이터와 관련된 규범 문제가 아닐까. 지금 데이터 요즘 신문에 많이 상황.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우선은 계속 될 거다라고 했는데 올해 이제 20대 국회에서 과연 처리를 할 것인가가 관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는 점에 있어서는 데이터 경제와 관련된 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명 처리 정보의 활용이라든지 또는 유럽과의 데이터 교역을 위한 뭐 GDPR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현상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무리가 있다라는 게 뭐 중론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만
데이터가 중요하죠. 뭐를 하든지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뭐 얼핏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이런 법,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면 최근에 뭐 그 얘기도 좀 있었는데 커머스 쪽에서 이제 새벽 배송하면 네. 어떤 아파트들은 이렇게 현관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지 들어가니까 네. 새벽에 네. 그걸 알려주죠. 근데 네. 그게 뭐 굉장히 이게 보안 관점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고. 저희 집에 옆에 누가 매직으로 쏘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항상 그 논리로 이렇게 대부분 기사가 나거나 이러면 사실은 이 반대쪽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디펜스할 방법이 없어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지라고 하면 당연히 보호해야지. 그리고 워스트 케이스를 항상 들죠. 근데 사실은 제도란 게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이상적 사회에서의 어떤 제도를 생각해 보면 그게 완벽하게 보호돼야 되는데 실제로 완벽하게 보호되는 건 비용을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죠. 못하는데 이 일종의 그것들을 의견을 선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결국은 적절한 리스크와 적절한 비용 사이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야 되는. 네. 근데 우리 기업 환경에서는 사실 그거를 굉장히 죄악시하거나 또는 아니 어느 정도는 뭐 정보 부분은 좀 포기하고 산업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증가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논리도 되게 강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공격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이란 게 결국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그게 뭐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 뭘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여론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이렇게 합리적인 중간의 타협점을 찾아서 법을 만드는 게 실제로는 여론의 문매를 막기 쉬워서 네. 이게 실제로 사업할 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사실 우리 사회가 좀 제가 볼 때는 네. 조금 극단적인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네. 뭐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거. 뭐 예전에 게임 한창 뭐 시끄러울 때도 청소년 보호해야지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잖아요. 네. 해야죠, 물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절대적 명제가 네, 되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리고 그러면 게임은 무조건 규제하는 거 말고 다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대안적 고민 그런 것들은 좀 안 하고 저는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게임이 재밌고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지금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대신에 사회체육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공놀이 하는 것도 이렇게 조그만 풋살 경기장이라도 많이 좀 더 만들고 사회체육시설 만들면 당연히 분산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더 쏟아 부어가지고 아니 게임 부정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양하게 제공을 해서 선택지를 많이 만드는 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무조건 이거 대학 가는데 방해되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논의가 돼서 참 안타까웠는데 지금 개인정보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해야죠. 그것도 정말 정가의 보도죠. 근데 막상 지금 AI 시대의 데이터는 활용이 돼야 AI 시대가 열리는데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니까 안 돼라고 하면 이건 또 극단적인 지금 기로거든요. 네. 시민단체 분들은 걱정하시는 건 이해되지만 근데 결국은 해야 돼요. 네. 해야 이제 경제가 돌아갈 텐데 그럼 어떤 절차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떤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지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담론적으로만 반대하고 뭐 하시는 거는 좀 지양되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인공지능 시대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거기에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데이터일 텐데 그래서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뭘 할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지금 그렇게 토로를 하시고 또 최근에 시민단체도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셨어요. 지금 이제 읽어보기 시작하셨나 봐요. 이제 통과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 뭐 이런 지금 그래서 갈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적 고민을 할 그런 여유가 없이 양극화가 지금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좀 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참 우리나라가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데이터 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예, 데이터 경제에 있어서 데이터 거래나 교역이 끊기게 되면은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고 그게 이미 지표로 나타나고 있죠. 얼마 전에 OECD에서 발표한 기업 내 우리나라 빅데이터 활용률 꼴찌했습니다. 20개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IMD에서 발표한 것도 역시 거의 뭐 제가 63개국 중 56위. 그 데이터 거래는 거의 미국의 400분의 1 수준이다. 이게 뭐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내 국민의 데이터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이렇게 꽁꽁 묶어놓는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이미 다 구글과 페이스북에 주지 않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행력도 더 좋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뭐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집행부 사법부 가가지고 바로 가서 정정하고 과태료 과징금 때리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너무너무 엄격하게 굴면서 야, 외국에 개인정보 주는 거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고 쉽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개인정보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거를 부르짖는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모순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와 관련된 규범을 보면 국내 기업은 굉장히 힘들게 만들면서 외국 사업자는 굉장히 편리하게 수집해 갈 수 있게 하는 규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부 주체 동의만 있으면 야 외국 기업 여러분들도 다 클릭해서 동의해서 다 넘겨줬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18년도에 개인정보 실태조사에서도 나왔지만 동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하는 경우는 30%도 안 됩니다. 그렇게 외국 기업한테는 동의에 기반해서 쉽게 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리하는 거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뭔지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국경 밖의 이전에 대해서 정부 주체 권리를 국가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되게 강화하고 어떤 내국 기업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규범화로 방향을 이미 가고 있습니다. 유럽 GDPR이 마치 정보 주체 권리 보호의 맹신인 양 하는데 재정 배경 목표를 보면은 어떤 디지털 단일 시장 내에서의 데이터 경제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국 사업자의 처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외국 국경 밖 유출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정말 오픈된 논의를 통한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정보를 동의하는 데 있어서 뭐 외국 기업이라고 좀 편한 게 있나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자, 우리나라 기업은 네. 국내법 적용받으려면 최소 수집의 원칙에 따라서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다 구분해서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선택 동의에 거의 동의 안 하시죠? 근데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포괄 동의, 통합 동의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직접 적용받지 않고요. 하지만 외국 기업에 대해서 외국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잘못했을 때 그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는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우리나라 집행부와 사법부의 어떤 형벌권 부과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히려 저는 개인정보 영역에 있어서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올라와 있는 데이터 3법에는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나요? 예, 제가 이제 너무 아쉬운 게 이번에 데이터 3법에 급하게 다들 여쭤보면 이렇게까지 통과가 늦어질 거라고는 정부에서 전혀 예측을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련된 부분은 현행법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향후 좀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2020년에 좀 고민해봐야 될 거리 중에 하나네요. 그것도 결국은 뭐 해외 수준으로 국내 거를 낮추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보통 GDPR 모델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GDPR 같은 경우는 EU에서 적정성 판단이라는 걸 합니다. 그 나라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가 인정하는 수준이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런 나라와 그런 처리자로의
이전만 허용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 주체한테 굉장히 강력한 동의를 받게 합니다. 야, 우리나라는 이후로부터 적정성 승인도 못 받았고 어떤 개인정보 처리자로서의 적정성 승인도 못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개인정보 줄래?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는 굉장히 강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근데 상호 적정성 승인을 받은 국가와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에 있어서의 굉장히 유용함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국외 이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뭐 선택적 동의라는 말을 외국 사이트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기는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런 면이 있었군요. 네. 데이터 3법. 네. 아직은 뭐 잘 모르겠네요. 2019년. 그 워낙 또 김영경 교수님 개인정보 전문 또 하셔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게 또 문화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협할 줄 모르는 약간 그런 문화적 요소 때문에 이제 그 절충이 안 되고 있는 점이 아쉽고요. 뭐 외국처럼 우리도 동의제도 같은 거를 좀 낮추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안 그러면 우리 정보가 다 지금 외국으로 지금 가서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예, 되게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주권적 차원에서도.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나의 데이터가 기업들한테 갔을 때 어떻게 활용되고 그게 국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개인정보 주체인 나한테도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어떤 청사진이나 그림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이건 무조건 내가 지켜야 될 내 소중한 자산이고 기업들한테 줬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어떤 방어적인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부터 좀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선을 좀 해서 인식이 바뀌어야 아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고 또 이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좀 홍보, 리터러시 이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회 모든 분야가 그런데 AI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소수분들 전문가분들만 이런 논의를 계속하고 계시고 대다수 우리 국민분들은 지금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지금 뭐 다 로봇으로 대체된다는데 이제 걱정만 하신단 말이에요. 내 정보 뺏어가서 로봇이 내 네, 일자리 네, 가져 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군요. 예, 지금 올해의 문제는 결국 내년에 또 그 전망으로 이어지는데, 정말 내년부터는 저희 협회도 그런데 보다 이 문제의 본질과 비전에 대해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알리는 일, 리터러시 작업을 조금 하고 싶어요. 네. 예. 그래야 이제 국민들도 제대로 좀 더 현실을 인식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태도를 좀 정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너무 정보가 치우쳐 있어요. 그게 사실은 미래 사회에서는 걱정인 것 같아요. 네. 정보가 인터넷 시대에 다 공유돼서 그 국민들의 어떤 힘이 커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지금 또 급속도로 편향돼 가고 있는 네. 예, 그런 현실, 그거에 좀 과제라고 원래 그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 대안적인 청사진 이런 거 그 두리뭉실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협회에서 내년에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진정한 대안을 함께 숙려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2020년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 관련된 얘기도 또 뭐 좋은 후보였던 것 같고요. 또 어떤 일이 2019년에 있었을까요? 저는 뭐 제가 이커머스 쪽에 오래 일을 해서 네. 이커머스 전쟁 뭐 이 토픽이 있나요, 그죠? 아, 예, 예. 올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최근 아주 신선한 뉴스도 또 뭐 있고 그렇죠. 인수합병 뉴스 큰 것도 있고요. 사병도 예. 있고 뭐 마켓컬리 같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대기업들이 다 따라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쿠팡이 거의 마치 이커머스를 다 석권할 것 같은 같았는데 갑자기 네이버 쇼핑이 급부상하고 또 대기업들이 대응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뭐 내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네. 뭐 M&A 하겠다는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제가 2000년도부터 한 2007년까지 이커머스 업체에 계속 오래 일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그때는 이제 그때는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지 않고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김상무님은 그 G마켓 창업 창업 전공자 출신이셨죠. 계속 오래 일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대기업들이 따라하면 또 금방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뭐 수익 구조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의 비즈니스의 양상은 이렇게 마켓컬리 또는 쿠팡으로 대변되는 혁신적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시작을 하면 대기업들이 이 따라가지 못하는 확실히 좀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2019년의 특이한 점은 그 스타트업의 어드밴티지가 확실히 유효하다. 유효해지 두드러지는 한 해가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확실히 대기업들이 가지는 자본의 힘이란 게 최소한 6개월, 1년, 뭐 길면 2년 정도 늦게 하더라도 자본과 조직의 힘으로 충분히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쿠팡 마켓컬리를 보시면 대규모의 자본을 심지어는 대기업보다 더 크게 조달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것. 이게 사실은 뭐 글로벌 VC가 한국에 투자하고 또는 한국의 VC들이 대형화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쟁의 양상을 굉장히 바꿔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저는 뭐 현재는 대기업에 몸담고 있지만 산업적으로 보면 혁신을 끌어가는 데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기업이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한국의 그 재벌 산하의 유통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스타트업 규모로 보면 사실 쿠팡은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그런 스타트업들이 기존 기업 못지않게 자본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그 전업 굴리지 않고 활개를 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 입지에 도달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딜을 하는 것도 그 레벨에 도달을 하면은 기존의 전통 기업이 따라갈 수 없는 단계로 점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뭐 십몇 년 전에 이제 벤처 기업도 그 기존 전통 기업보다 사실은 일하는 속도나 의사결정의 속도, 그다음에 혁신의 역량들은 대기업보다 뛰어났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일할 때도 그때 경쟁 대기업들을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 하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뭐 하나의 뭐 상품을 기획하거나 또는 새로운 프로모션을 하거나 이럴 때 속도가 대기업이 하는 거에 한 서너 배 정도 빨랐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지금은 자본도 확실하게 더 많이 챙길 수 있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적인 안정성이나 또는 조달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인재의 풀도 오히려 대기업이 가져가는 인재보다 더 좋은 인재들이 오히려 더 많이 몰리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전처럼 대기업이 쉽게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렇게 따라가거나 막거나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스타트업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좋고 실행력이 빨라도 그 자본의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헉헉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본 조달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기업보다 오히려 더 뛰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인재면 인재, 실행력이면 실행력 모든 면에 있어서 스타트업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질 것이다. 유통과 같은 이제 전통적인 산업조차도 그렇게 예측을 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그 대기업 내에서는 거꾸로 그걸 믿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전하고 똑같을 거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기존의 오프라인의 막강한 영향력과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실은 이게 단순히 자본뿐만 아니라 기존 자산들을 활용하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계시는 상황. 저는 뭐 상황이신데. 저는 뭐 양쪽에 좀 팁 같은 걸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양쪽에 아니 제가 사실은 유연성이 있어서 양쪽에 생각을 다 하죠. 왜냐하면 벤처 기업에 오래 했었고 지금 대기업에 5년째 했으니까 이제 양쪽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뭐 근데 경험을 양쪽 다 해본 거니까 그 장점이 있긴 한데 양다리라기보다는 뭐 아직은 대기업 사람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여전히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하고 뭐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스타트업 투자하는 거라서 거기에 공감대가 더 있는 상황이라 지금 뭐. 시장 관련해서 말씀. 근데 저는 이제 그 라인하고 야후재팬 네 공동 경영 합병 그게 좀 제일 좀 큰 이슈로 저는 그거 느꼈어요.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네, 뉴스였죠. 지금 뭐 배민하고 딜리버리 히어로도 그렇지만
어차피 이 시장이 굉장한 격전지긴 하지만 네. 크게 봐서는 전 세계 지금 인터넷 관련 매출 90%를 차지하는 나라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 그다음에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 크게 양대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 그리고 그 틈 사이에 아주 작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유럽하고 한국, 일본 이런 세 나라가 좀 이렇게 그 키워드로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전국 시대 합종 연행 같은 그런 지금 시절인 것 같아요. 이제 뭉쳐야 산다 해서 진영이 지금 재편되고 있다. 그런 큰 이슈로 저는 받아들였고 앞으로 이런 M&A 또 공동 경영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뭉쳐야 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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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요즘에? 아, 그런가요? 네. 원래는 사실 M&A라는 게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작년부터 시작된 하나의 트렌드가 스타트업끼리 합병도 하고 또 큰 스타트업이 작은 스타트업을 합병하고 이게 그러네요. 그런 그렇죠. 뉴스가 좀 있었죠. 네네. 그게 사실은 하나의 시작은 한두 개 케이스였는데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 같아요. 저희도 이제 투자한 회사들 보면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들은 M&A를 고려해요. 이게 기존의 경쟁사인 회사를 저한테도 와서 이제 상담할 때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면 어떨까요? 또는 저기하고 합병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빈번하게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하나의 주요한 경영의 하나의 전략으로 머릿속에 이미 각인된 거죠, 대표들한테. 그게 앞으로는 더 빈번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쟁사한테도 좀 신사적으로 대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내일부터 또 갑자기 한 식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근데 원래 자본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네. 싸울 때는 막 싸우다가도 이게 우리가 합했을 때 밸류가 뭐 1.5배가 된다, 네. 2배가 된다 이러면 사실은 그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뛰어난 경영자이기 때문에 네. 밖에 싸울 때는 또 뭐 이게 경쟁이라는 게 전쟁하고 비슷해서 죽기 살기로 하거든요. 뭐 욕도 하고 뭐 실제로는 보도 자료 내면서 뭐 비난도 하고 하는데 또 뒤에서는 또 뭐 M&A 협상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죠. 여튼간에 지금 뭐 어떤 역사적인 단계가 그 각자가 조그만 어떤 족벌 상태로 싸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를 만드는 규모로 어느 정도 그 체급을 올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전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네. 네. 네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바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혁신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대기업쯤이야 이제 어떤 혁신적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충분히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의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의 혁신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냅두니까 이렇게 알아서들 잘 하더라라는 거죠. 냅두니까 알아서들 잘 하더라라고 했는데 근데 최근에 공정위가 ICT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검찰이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센 규제 기관인데 이제 ICT 영역을 그냥 냅두지 않겠다. 그래서 주시하겠다라고 해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거기 팀원을 배치했고 그 첫 칼로 사실은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경고장을 보냈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냥 우선은 냅둬보고 왜냐하면 인터넷을 기준으로 하는 비즈니스 공정위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시장의 획정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독점력이 있는지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비즈니스의 속성상 우리나라 국경을 뭘 기반으로 할 거냐. 그리고 사실 쇼핑도 최근에는 뭐 페이스북을 통한 쇼핑 저희가 생각지도 쇼핑 전용 앱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양한 여러 SNS 서비스를 통한 쇼핑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업종을 선정하고 관련 시장을 획정해가지고 거기에 칼을 들이대겠다라는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이런 인터넷 비즈니스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그 규제가 있어야지 독점도 막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소비자 편익에 저해되는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다면은 당연히 들여다봐야겠죠.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가 권력, 네. 자꾸 민간으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트렌드 상에서 네. 자꾸 예전 걸 유지하려고 네. 그 틀에서 계속 접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네, 근데 그런 그거는 이제 생각이죠. 사실 뭐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난리도 아니잖아요. FTC나 뭐 사법부나 이런 데서도 지금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다 불러서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체급을 키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보니까 체급을 키우는데 그게 전통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체급을 키우면 시장을 다 차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나누는 구분이 예전의 시각으로는 아닐 수가 있다. 예전의 입장에서는 그게 꽉 찬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시장이 열릴 수도 있고 이게 3차원으로 돌려보면 또 다른 시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기업한테 칼을 들이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대안적인 청사진 이런 것들을 조금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협회가 내년에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했죠? 지금 한 4가지 정도. 세 가지인가요? 첫 번째가 망, 두 번째가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가 뭉쳐야 산다에서 시작한 뭐 유통업계에서 시작했습니다만 기존의 업계 판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3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2가지 우리 빨리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나 그럼 제가 네. 시간 관계상 WHO에서 아시는 것처럼 게임을 질병으로 이제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몇 년 남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고 이제는 어떤 콘텐츠를 근본적으로 이게 유해한 거라고 낙인을 찍게 되면 이게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유사한 것에 확산될 수 있고요. 지금 페이크 뉴스도 있고 뭐 뭔가 자꾸 어떤 콘텐츠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게 되고 그거를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정화시키고 통제해야 되는 의무로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플랫폼 기업들이 더 막강해질 수 있는 이걸 내보내 마라에 대한 사실은 그게 판단의 문제인데 그 많은 양의 정보의 질을 또는 옳고 그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리터러시 문제로 돌아가는데 페이크 뉴스 한동안 많이 인구 해제됐지만 결국은 이걸 거르는 문제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성숙한 네티즌들이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헛주장인지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하든지 그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러한 그 정보 유통이 현행법이 위반이 되면 지금도 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행정법령만 거의 3,000개 이상 작동되고 있고요. 다 있는데 뭘 또 만들어 가지고 뭘 자꾸 제한하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지금 시기에. 예. 그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아니고 일단 국민들한테 맡기면 자체적으로 정화될 시기가 지나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콘텐츠에 대한 그 위해적 판단, 대표적으로 WHO의 게임 질병 코드가 저는 좀 이 인터넷 업계에 미친 영향이 2019년의 큰 뉴스 중에 하나였다. 저희로서는 되게 주시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하게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뭐 관련 임들이 그 후로 생겼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그거를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할지 결정할 문제가 남았고요. 아직 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 움직임은 없고 네, 그게 네. 상당한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교계를 가우뚱하시는 게 집에 게임을 하시는 사실은 그게 뭐 당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그 이렇게 선언적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다 규제가 들어가고 있어서 WHO는 지금 귀에 들리지 않는다. 과거에 뭐 벌써 세게 규제를 하고 특별히 산업적으로는 더 이상 뭐 더 나빠질까라는 거 나빠질 것이 없다. 그 정도일 것 같은데 당장의 효과 뭐 영향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1년 2년 좀 후에 좀 심각하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자면은 컨텐츠에 대해서 기존의 관점으로 특히 그것을 어떤 법이나 뭐 코드나 이런 걸로 규제를 한다거나 그걸 재단을 하는 것에 이제 위험함. 아직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대상이 계속 생기잖아요, 우리는 네. 살면서. 네, 그 대상에 대한 나의 시각과 네, 행위 또는 행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거는 주체로서의 어떤 행태, 예, 그걸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이건 나쁜 거야, 좋은 거야라고 자꾸 지정해 주길 바라고 그에 대해서 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수동적인 지금 사회인 거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나 시민이 충분히 결정해야 될 문제, 결정할 수도 있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그렇죠. 관이나 어떻게 보면은 제3자의 그거를 위탁해버리는 요즘에 나오는 많은 이슈들이 결국 이제 뭐 얘기가 이어집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뭐 관련 이슈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기존 산업의 입장에서 봤으는 나쁜 사람인데 소비자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 뭐 최근 뭐 타다 관련된 이슈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죠. 그것도 큰 뉴스 아니었습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타다 큰 뉴스. 네. 타다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혁신성장 얘기하고 뭐 스타트업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 택시업과의 뭐 갈등 이런 문제의 관점도 있는데 네.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현재의 법에 맞게 그 법에 맞춰서 변호사의 조언을 다 구한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네. 미래의 법으로 과거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언제든지 새로 만든 법에 의해서 기존 사업자들이 다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당장이라도 뭐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를 당장 망하게 할 수도 있죠. 이미 수천만 명, 몇천만 명이 쓰고 있는 이 서비스를 비슷한 기준으로 또는 이익 집단들이 저 사업은 문제가 있으라고 막 네. 떠들고 뭐 네. 그게 여론에 다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 국회에서 법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죠. 이런 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면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한 다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사업자끼리 모여가지고 협회도 만들고 이익 집단 만들고 로비해야 되고 뭐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나는 정말 좀 한심하기 짝이 없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잠깐 뭐 어색한 침묵이 약간 흐르고 있습니다만, 네, 그 타다 이슈가 뭐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 면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떠신가요?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이슈라서 이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비단 이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타다만의 이슈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려는 것 중에 기존의 기득권과 갈등을 야기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 로봇 산업 발전하면은 그만큼 노동력 축소 가져오고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려는 혁신적 서비스는 분명히 기득권과의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런 갈등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스템 마련되는 프로세스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왜 정부는 각각 다 부처가 딱 전담하고 있는 관할이 있죠. 과기정통부는 이제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의 통신사업과 방송사업을 관할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중소기업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정책을 대변할 수밖에 없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형적인 규제기관이고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력 있는 어떤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런 혁신적 서비스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정부에 어디를 가서 하소연해야 될까요? 이들은 이들의 정책 의지를 대변해 줄 기관이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프랑스의 디지털 경제부 작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후에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어떤 이런 혁신적 이슈를 지원해주고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공론화된 토론회 장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조직의
출연을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연이요? 예, 생기면 좋겠다는 아, 게 예. 타다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국토부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국회로 넘기고 그러니까 원래는 타다 이슈도 아니라 예전에는 카풀이었었잖아요. 네, 이제 네, 카풀이 그렇죠. 이제 성공적으로 그랬죠. 괴멸이 되고. 예, 예, 예. 4차 혁명위원회에서 논의는 했으나 네. 어쨌든 국토부에서 감당이 안 돼서 네. 국회로 넘겼고 우리 네. 국회의원분들 또 고민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사법부에서 또 다루고 있죠. 아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건데 네. 우리 사회에 정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는 뭐가 없구나 어떤 어. 누구도 그 의사결정을 안 내리고 그렇죠. 예. 끝까지 버티다가 누군가 마이크 들고 한 개 결정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네네 그러다가 예. 뭐 또 총선도 다가오고 네. 그러다 보니 또 그렇게 됐죠 현재 상황.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김영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신산업에 있어서 네. 제기될 문제인데 이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떤 어서러티를 가진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출연해야 되냐. 예를 들면 강력한 뭐 대통령 직속의 리더십을 가진 전 부처의 칸막이 행정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 사회 신구 세력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무슨 추진체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 노출돼서 다자간 협의체로 뭐 논의를 하면서 그 기존 산업에서 혹시 기득권 피해 보시는 분들을 뭐 정부 예산이나 이런 걸로 또 보충해 줄 수 있는 뭐 아주 유연하고 수평적이면서도 약간 권위가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거냐 그런 고민을 저는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어느 한 부서에서 맡을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제기될 문제라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명쾌한 답은 뭐 어디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이 논의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뭐 결여된 게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면 과거 산업과 신산업이 부딪혔을 때 신산업 편을 들어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그 의사결정의 과정이라든지 그걸 평가함에 있어서 소비자나 시민의 선호도라든지 목소리는 반영된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도 그냥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댓글 민심이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뭐 결국 이것도 결국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청사진을 이번에는 시민이 아니라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못한 것 때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2020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19년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보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산업을 괴멸시키면서 2019년은 보냈습니다만 2020년에 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기업이나 젊은이들한테 그래도 할만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에 뭘 해도 안 된다라는 느낌을 안 갖게 하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 얘기를 잠깐만 더 하면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네. 답답한데 어떻게 보면 현재 이런 혁신 성장을 하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한 리더십이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데 리더십이 없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예전에 뭐 4차 산업혁명 예. 근데 이게 좀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사실은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하지 못하다. 예.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다 맞는 얘기들이잖아요. 현재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혁신 성장을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혁신적인 사업들을 벌여나가고 그로부터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우리하고 경쟁해서 우리한테 이기고 있거든요. 우리 계속 뒤처지고 있어.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사실이면 그걸 솔직히 얘기하고 야 이걸 어쩔 수 없다. 전 세계가 이렇게 쇄국된 딱 우리만의 경제 시스템이면 모르겠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뒤처지면 결국은 우리 먹을 거리를 못 찾을 거고 우리는 굶게 될 거야라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거를 이성적으로 논의하고 야,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지성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성인이란 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봐야 되고 논리적으로 이래 하고 미래는 이렇게 흘러갈 거고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일부 몇몇
사실은 제가 볼 땐 소수인 것 같아요. 그걸 선동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사실은 야성이거든요. 지성이 아니라 야성이 세상을 막 휘몰아치는데, 야성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일자리 잃고 있고 굶어 죽을 거야. 너의 차는 나중에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2천만 원밖에 안 돼. 이런 야성적인 얘기를 막 하면 쉽게 사람들이 이게 왜곡된 정보에 넘어가는 구조인데, 심지어는 그걸 권력을 잡고 있는 리더들 잡으려고 하는 뭐 잠재적인 리더들이 사실은 거기에 편성해서 자기 이익만 취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정말 문제인 거죠. 네, 저도 그랬어요. 저 미국 가면은 우버 이용하고요. 동남아 가면 그랩 이용하고요. 중국 가면 디디 추잉 이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제 좋아 이렇게 해서 혁신 서비스 풀자 그러고 딱 풀어줬을 때 우리나라에 토종 플랫폼이 있나요? 그냥 그들이 그냥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모든 서비스가 국경 없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분명히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풀렸을 때 과연 어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있는 산업 혁신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외국 플랫폼에 의한 지배력 전이밖에 일어나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관료의 힘을 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관료는 원래 예상과 본인 할당된 정책적 의제가 주어지면은 본인 승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매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부여받는 관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뭔가 대화의 창구라도 시작될 수 있는데, 지금은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료 집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로서 저는 그러한 관료 집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문제라고 하나 좀 이렇게 바람직한 우리나라 미래상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신구 산업 갈등은 뭐 계속 있어왔던 거잖아요. 지금 택시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전에 그 1917년인가 처음 택시 등장했대요. 그때 인력거 분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어쨌든 택시를 바뀌었죠. 예. 우리가 지금 기억해 보면 많은 그 직업들이 사라졌어요. 예전에 버스 안내양들도 사라졌고, 지금 뭐 전화 교환수 분들도 사라지고, 계속 사회는 변해가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고생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우리 저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분들, 이제 AI 시대에 곧 돌아오면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미래는 급격하게 변할 거다.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그때는 살만했는데 이거는 과거의 추억이고 이제는 어떻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해소시키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내가 늙고 나이 들어서 힘 빠져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 줄 거야. 뭐 캐나다나 북미처럼. 그런 사회 안전망이 돼 있으면 사회 갈등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 거와 무관하게 앞으로 계속 새로운 시대와 도래함에 따라 여러 가지 그 재교육, 평생교육을 사회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면 난 계속 또 배워서 또 하면 돼요. 근데 코딩하면 어때? 내가 나이 50에. 이런 재교육이 일상화되는 사회, 그리고 변화를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회. 이런 두 가지 안전망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 인식적으로는 정말 이제는 변화무쌍한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는 제쳐두고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완전히 오픈해서 모든 거를. 이런 세 가지가 좀 우리한테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께서 오늘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조금 추진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네. 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 사회가 요즘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면 젊은 세대,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책 위반을 하시는 분이든 현장에 계시는 분이든 변화가 두렵거든요. 예, 여기서 밀려나면은 끝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의 행복한 하루를 지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걸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현상에 최적화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한테 다가올 미래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2020년 뭐부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협회 차원에서도. 네. 지금 뭐 한 4가지 정도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뭐
5가지 마무리 하나 정도 꼽고 그거를 가지고 2020년 어떻게 조망할지 얘기를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이슈가 2019년 뜨겁게 달궜을까요? 꽤 중에 좀 우선순위가 헷갈리긴 한데 네네. 우리가 작년에 블록체인이 되게 활황이었죠. 그러니까 연초 기준으로 하면 블록체인이 건물사 그냥 이 끝없이 올라가다가 뭐 암호화폐 포함해서 지금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흔적이 없나요? 흔적이 있긴 있는데 네. 숨어 있죠. 숨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이템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위웍을 포함한 이게 혁신 스타트업들이 밸류가 급격하게 급감하는 뭐 그런 여러 아이템 중에 2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블록체인은 사실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 1년 만에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확 꺼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굉장히 2000년에 인터넷 버블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좀 희망적인 건 보면 암호화폐는 죽었지만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고 물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많은 인재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잠재적으로는 이게 뭐 내년이 될지 아니면 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하나의 동력으로 큰 흐름으로 하나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망해가 나가는 것들 2019년에 두드려졌던 사건이잖아요. 조기가 저렇게 망하나 싶은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암호화폐를 둘러싼 생태계들 그런 현상을 보였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는 그거에 희망을 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관련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2020년에 뭔가 약간 반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망해 나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일부의 모럴 해저드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그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보면 돈이라는 건 사실은 돈 되는 쪽으로 급속하게 몰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란 게 그렇게 뭐 몇 달 사이에 몇 배씩 뛰는 자산에 돈이 안 몰리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상한 거죠. 그거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일시적인 부작용이 좀 있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뭐 우리 경제 전체에 크게 타격을 주거나 하진 않았잖아요. 네. 돈이 몰릴 수 있다라는 건 돈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우리처럼 뭐 거라는 거죠. 국내에서 돈이 흐르는 것들을 제약하는 규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그 안에서 물론 뭐 다단계 사기를 치고 이런 것도 좀 있긴 했는데 우리처럼 이게 수천조가 돌아다니는 경제 시스템 내에서는 일부 다단계 업체가 1년에 뭐 보통 사기 치는 게 한 몇 조씩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뭐 전체 경제에서는 별 영향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굉장히 천재적인 AI 인력들이 뭐 블록체인에 다 뺏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일시적으로. 물론 다시 다 돌아갔지만. 근데 그런 흐름이란 게 그래픽 카드가 그쪽으로 많이 뺏겼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뺏겼다가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몰려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또 암호화폐가 급락하면서 다시 원래 AI로 또는 원래 ICT로 많이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한 친구들은 아직 남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뭐 원래 그렇게 하나의 붐이 일어났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기술적으로 사실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많은 대기업들도 알게 모르게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공공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도 만드는 스타트업과 뭐 그런 플랫폼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나 그리고 유망 기업들이 이제 급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도 뭐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오히려 건전한 생태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또 뭐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AI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일부 기업 면접에서 1차 면접은 아예 그냥 AI 면접을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 이제 우리 딸이 면접을 보고 왔는데 세상에
그 AI한테 면접을 보고 왔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막 엄청 분노하시면서 예, 그 모 부처의 국장님이셨습니다. 막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화된 의사 처리 결정에 있어서의 분명히 하자나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자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알고리즘의 투명성, 그래서 알고리즘 공개, 막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업 비밀이고 또 그게 노출됐을 때 어떤 보안 문제라든지 해킹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공공이 추구하는 AI 서비스랑 민간에서 하는 또 AI 서비스라는 건 확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 가지 뭐 중립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공개와 뭐 차별 이런 이슈들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의 약 인공지능이었고 사실 완전히 스트롱한 인공지능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제 기술 발전의 속도를 감안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와 관련된 규범적 이슈가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20년에는 뭐 올해보다 조금 더 뭐 많이 쓰일 것 같아요. AI 관련된 뭐 이렇게 진실은 어쨌든 간에 AI라고 포장된 기술들이 대거 등장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그거 뭐냐 정체가 뭐냐 투명성 설명 책임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하게 되는 사건이 2020년에 벌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 굉장히 그렇듯하네요. 아, 설득됐어요. 네. 네, 정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지금 강 인공지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의견들은 이렇게 인공지능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드라마나 SF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한 인공지능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인공지능들이 미래에 나올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물론 투명성이나 설명 책임이나 여러 가지 법적 제도는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인공지능은 우리가 그 호모 파베르 도구 쓰는 인간처럼 당연히 도구로 바라보고 우리의 주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다뤄야지 이게 소수에서 뭐 정말 인간을 초월하는 싱귤러리티를 만드는 그런 이상한 괴물로 표현되기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주도하고 체크하고 발전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주체성을 확립하려면 그럼 인공지능은 개념 정의를 하나 치고 그럼 우리는 뭐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논의가 다시 또 우리 내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협회가 2020년에 총장님 오늘 그 내년 사업 계획을 뭐죠 다 어려운 이렇게 과제인데요. 네. 인공지능 이거 정말 뜨거울 것 같아요. 우리 2020년에 뭐 좋은 키워드 하나로 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이 결국 내년 트렌드도 결국 올해 사건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어질 것 같아요. 오늘 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상무님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하니까 네. 사실은 우리는 자연지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인공지능 이게 보면 내년이나 후년 되면 이제 인공지능 얘기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뭐 요즘 인공지능 학자들 얘기해 들으니까 에브리웨어 인공지능 뭐 이런 모든 곳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은 그러면 별로 엣지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다 쓰는 거니까. 근데 보면 그것도 아까하고 좀 비슷한 논점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사실을 좀 왜곡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잖아요. 아직도 멍청하기 짝이 없는. 근데 소수를 대부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일어나지 않을 또는 1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일어날 걸 가지고 하나의 케이스를 딱 잡아낸 다음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 1000만 명이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매 연말마다 하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왜곡되면 좀 안 되겠다. 실제로 뭐 이 인공지능이 이
실제 많은 경우에는 기존 노동력들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또는 사람이 하기 힘든 일들을 단순하고 힘들고 하기 싫어하고 어쩔 수 없이 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거나 이런 일들을 대체하는 굉장히 좋은 일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쪽에 반대쪽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100만 분의 1의 하나의 케이스만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미성적인 논리는 좀 안 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를 앞에 내세워서 오늘을 지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잖아요. 미래로 나아가되 어떻게든지 진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극단적인 케이스를 앞에 들고 나의 오늘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청사진을 대부분은 그게 무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뛰어난 학자들은 일부에서 걱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야 그건 진짜 무식해서 그런 거다. 그거 만들려면 아직 100년 더 걸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참 세상에는 정말 야성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 오늘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생각을 했으면은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성급하게 지레짐작해가지고 판단을 해버려서 그쪽으로 경로를 만들어버린 일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제 인공지능도 얘기 듣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 같고 오늘 나왔던 이슈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나왔어요? 처음에 망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인터넷 기업이 처음에 태어나서 커지는 것까지 그 경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찬스가 많지 않은데 올해가 그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데이터 3법 얘기가 있었었죠.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열기 위한 굉장히 큰 재료이고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물론 그게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시도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커머스. 기존의 기업들은 하지 못할 일들을 스타트업이 해내기 시작을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신산업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타다로 상징되는 신구 갈등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합의체, 어떤 시민으로서 어떤 마음가짐, 아까 우리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반격을 하셨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은 될 수 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국 그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도 결국 비슷한 것들의 반복이죠. 앞으로 신구 갈등은 2020년에도 분명히 더해질 것 같고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듯이 거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청사진을 만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미래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긴 얘기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각자 입장에서 뭔가를 하시잖아요. 각자 입장에서 2020년에 포부 한마디씩 들으면서 오늘 자리 마감을 했으면 합니다. 2020년에 나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지 2020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 한번 공유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거기 2020년의 키워드가 또 들어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원래 새해 계획은 이제 12월 31일 날 세우곤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 리터러시 얘기를 자꾸 리터러시요.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든 AI 시대든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 나는 어떻게 변할 건가?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가? 라는 걸 좀 발굴해서 알리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변하니까 변해야 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몇몇 대기업만 이익 보는 거 아니야? 우린 뭐가 되지? 이런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난관을 겪게 될 테니 이런 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구나 리터러시 작업이나 그런 소통을 좀 고민하는 2020년 바라고 있습니다. 미래는 생각보다 밝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사실 총선의 해잖아요. 총선의 해라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뭐 타다든 뭐 여러 사태를 보면서 이게 그냥 저는 진짜 이게 정말 이 정글하고 야생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근데 주변에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지성인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합리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굉장히 균형 잡힌 안목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 우리 사회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막혀 있는 뭐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농담처럼 주변 친구들한테 야 우리 공대인들끼리 모여서 정당을 하나 만들어 보자. 아 이게 문송이나 이런 분, 이게 문송 저는 제가 공대 출신이라서 뭐 하여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좀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이게 뭐 그게 합리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하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목소리를 내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내년은 어쨌든 정치회라서 우리가 하여튼 이성을 가지고 지성인의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 좀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한 발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약하지만 교수님의 교화돼 가지고 열심히 하여튼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거를 결집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말하고 보니까 되게 정치적인 발언이네요. 출마는 안 할 거라서 이혼.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문송이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출신인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70% 이상이 다 공대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다 공대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문과 출신이 공대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서로의 같은 말을 해도 언어가 이렇게 다르구나, 뇌구조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학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공학에 또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명료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IT 정책 전문 대학원에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더 기본적인 본연에 충실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IT 정책과 관련된 저 나름대로의 계속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아까 상무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는 능동적 시민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조하고 침묵하고 있었으면서 나중에 나쁜 사람 탓하는 거는 침묵의 공범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능동적 시민으로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결과를 열심히 발표하고 또 그렇게 한 해를 지내고 싶습니다. 네. 2020년 우리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그거네요. 대안적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성이 돼서 능동적 시민 참여를 하자.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세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마음에 가져야 될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금 의심해 볼 거리가 있잖아요. 대안을 그려보고 그걸 이해해서 리터러시를 함께 높여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민 참여를 한다면은 분명히 2020년 올해보다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특별히 의원님 2019년 2020년 포부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김병헌 의원인데요. 오늘 제가 내년도에 우리 인터넷 기업들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사실 좀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뭐 데이터 3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제가 동료 의원님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이 오늘 이제 주제 중에 하나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 간에 사실 뭐 차별이라면 차별 그러니까 뭔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데 결국은 국내 기업만 규제할 수밖에 없고 해외 기업들은 규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기존 산업하고 새로운 산업들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이제 의원들하고 동료 의원들하고 많은 얘기들 나누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인터넷 기업협회에서도 내년에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뭐 데이터 3법과 관련돼서 이제 국회에서는 뭐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일단 막혀 있긴 한데 아마 지금의 이 국면이 좀 지나가면 뭐
어쨌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저도 이제 사실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이제 뭐 동의제도 고치는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논의가 사실 거의 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국회라는 곳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뭔가 결론을 내는 게 또 중요하긴 한데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일들을 좀 사실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아까 두 분께서 그거를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도를 만들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물론 이제 정부에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공론화위원회, 그러니까 공론화라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규제기획 하커톤이라는 거를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없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마 못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나마 거기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공감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법을 개정하고 하고 이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됐던 토론 문화가 됐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합니다. 특히 국회에서도 형식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안 거쳐지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되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던 모습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작년인가요? 인터넷 전문은행 법을 통과시킬 때 저희 그 민주당 안에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의 의원들끼리의 토론을 한 3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한 10시간 넘게 인터넷 전문은행 법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가지고 저희 민주당 안에서 10시간 넘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그 국회라는 곳도 그런 이제 토론 문화가 조금씩 갖춰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서 거기서 이제 좀 많은 희망을 봤고요. 이제 다만 아직 상대 당과의 어떤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은 아직 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음 국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갖춰지면 아까 우리 장모님 말씀하셨지만 지성인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되는데 사실 지성인들끼리 만날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으로 그걸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하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리를 많이 좀 마련해야겠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협회나 다른 분들도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응했는데 흔쾌히 우리 의원님은 늘 현장에 함께 하셔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쑥 내밀어도 또 지성으로서 또 저희한테 살이되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